연구 방법은 첫째로는 3가지 대승경전에 나타난 식물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숫자를 조사를 해서 그 수록 양상을 그 역할과 또 실체를 구분을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결국은 각 경전의 중심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식물을 통해서 전법의 모형으로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록 식물 횟수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보시면 화엄경에는 35종이, 법화경에는 27종의 식물이 있고요. 열반경에는 79가지의 식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의 모든 종수는 88가지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목본이 42종이고 초본이 46종이어서 초본이 약간 많습니다. 여기서 목본은 나무를 의미하고요. 초본은 흔히 아시는 꽃과 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식물을 보면 이 대표적인 식물들이 결국은 중심 식물이고 모형화하는 어떤 기본 자료가 되는데요. 화엄경은 연꽃과 보리수가 제일 많고 법화경은 연꽃류하고 천화류가 가장 많습니다. 열반경은 연꽃류와 사라수가 각각 최다 식물이고 가장 많은 품에 수록되어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이와 같은데 중심에서 봐주실 것들이 지금 화엄경이나 열반경 말고 법화경의 식물들을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경전들 같은 경우는 꽃하고 나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이 이유는 법화경의 내용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수록 양상은 경전 과정에 담긴 상징적인 존재, 계율을 제시하는 요소, 종교적 성화와 장엄의 수단으로서 식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식물이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연꽃 같은 경우는 이 3가지에 다 해당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계속 설명하기 앞서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는 무수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 나올 이 화엄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수록 품수에 있어서 인도보리수라고 하는 부처님의 보리수하고 연꽃 수련류로 대변되는 연꽃, 연화라고 표시된 그런 식물들이 가장 많은 품수에 나오면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용 또는 내용 전달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보리수 나무의 그림입니다. 법화경에는 여기 좀 진한 파란색이 지금 연꽃 수련류고요. 나머지 파란색들이 연한 것들이 천화라고 표시되는 나무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공약물로 많이 쓰이는 향 관련된 식물이기도 하죠. 천화의 종류를 보여드리면 이 아티무티카라는 아제목다라고 되어 있는 이 식물이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침향나무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기 식물들은 전부 다 흔히 잘 아시는 자스민 종류인데 경전에서는 쿤다, 수만나, 사제화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화로는 킴수카, 견수카, 화몰약수라고 되어 있는 식물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유명한 파리질다수입니다. 그 다음은 천복, 참파카라고 되어 있는 참파카 초령목입니다. 향의 왕자 전단입니다. 다음 열반경 수록 횟수 보시면 품수에 있어서 연꽃 수련류하고 사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열반경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고 그 외에도 식물들이 지금 표와 같이 굉장히 많은 품 속에 수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단순한 식물로서의 수식은 아니고 수록 자체이고요. 사라수와 연꽃에는 품수에 비해서 내용의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사라수 나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자는 부처님께서 사라수 밑에서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사라수 나무들은 굉장히 20m, 30m에 달하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마야 부인께서 그 꽃향기나 예쁜 모습에 취해서 잡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키 크고 그렇게 멋지지 않은 나무입니다.
연구 결과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전법 모형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식물 수록 횟수가 많고 품수가 많다는 것은 중심 교리 등 논자가 정하고자 하는 바를 그 핵심 요소로서 수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결코 식물 숫자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꽃을 중심으로 화엄경은 보리수, 법화경은 천화, 열반경은 사라수가 최다 수록식물이고 최다 품수 수록식물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전에서 어떻게 그 전법 모형으로 이용되는 것인가를 여러 경전을 말씀을 드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화엄경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연화장세계를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풍륜, 세계해, 세계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건데 보리수를 한번 보시면 이게 화엄경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꽃 위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안에는 보리수 밑에 계십니다. 실제로 화엄경의 화장세계품에 이 내용이 나오고도 있고요. 이런 논지를 바탕으로 해서 식물을 통한 교리를 계략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화엄경에서의 연꽃은 연화장세계를 시각화했다 그러면 보리수는 그걸 개념화한 요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그 연꽃을 일불승, 법화경에서 발하는 그 일불승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법화경의 그 원명도 사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이기 때문에 연꽃 자체입니다. 천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덕품, 법사공덕품 비롯해서 많은 품들을 통해서 이 일불승을 깨달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보의 존재입니다. 또 열반경 같은 경우에는 연꽃이 열반경 하면 생각나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그 조건이 연꽃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조건을 화과동시와 처염상정이라는 보살행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사라수는 이 열반경에서 상나가정, 열반사덕 자체로 묘사되어 있고요. 이런 모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깊은 의미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그 경전에 대한 이해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그 제 연구의 의의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연구의 의의는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상과도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법을 통해서 경전들을 이해하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지혜라고 한다면 지식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 기본을 가지고 실천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자비와 포용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태영 원장님의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연구를 통한 교법 이해 모형 연구의 주제 발표였는데요. 사실은 논문의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시간이 제한돼서 아주 핵심적인 요지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민태영 원장님을 뵀는데 전법학 학술상이 원장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거 전법학술상을 받는 것이 받고 싶은 상 중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대단히 유익한 주제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 화엄경에서 말 그대로 화엄이라 그러잖아요. 꽃으로 장식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식물이고요. 오늘 이 발표문 들으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3만여 종의 인도에 식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보다 3배가 넘는데 법화경 화성유품에 보면 그 약초유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수많은 그 식물들과 큰 식물, 작은 식물들이 있지만 하늘에 내리는 비는 그 모든 식물들을 골고루 비를 뿌린다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식물은 결국은 중생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 식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촉촉히 험양하고 받듯이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비의 비로 받아들이고 그 비로서 성장하고 자라는 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비유가 아마 그 속에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태영 교수님의 이 그
발표를 통해서 이 불교가 다시 한번 숲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영숙 박사님을 모시고 대만 불교계 대륙 불교 부흥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도 오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제가 연구한 작은 이야기들을 소개해 올린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요, 대만 불교계의 대륙 불교 부흥을 위한 전략과 노력. 밑에 부제를 보시면 통일 대비 북한 불교의 재건을 위한 고찰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불자로서 대만 불교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바쁘긴 하지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해서 통일 후에 우리 한반도 불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매일 뉴스에서 듣는 거는 김정은이 이상한 그 괴상망측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듣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북한의 종교 정책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런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북한 유산의 복원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많은 그런 북한 문화재들을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고생들한테도 견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각도는 다르죠. 이게 불법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자국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제 고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중국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도 개혁개방을 할 때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개혁개방 때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중국의 중학생들 지금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중학생들이 지금 사찰을 이제 보현사에 와서 지금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조그맣게 나오긴 했지만 밑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을 수는 없었겠죠. 중국인 불자들이 북한의 불교는 어떤지를 궁금해서 가서 본 후에 우리로 말하자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중국 사이트에 올려 있는 것을 제가 골라서 잘라서 여기 소개를 드렸습니다. 개혁개방 후에 중국의 태도 변화는 대만에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요. 1987년도에 장개석이 이제 더 이상 꼼짝 못했어요. 왜? 국민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민주화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계엄령 체계에 있다가 1987년 7월에 계엄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1987년 10월에 대만에는 민간 종교 중에서 마조 신앙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앙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 믿어요. 근데 이 마조 탄신의 1000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대만의 사람들은 대부분 복건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건성, 배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복건성의 1000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17명의 대표 종교 그 성직자들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본으로 해서 상해를 거쳐서 어찌어찌해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는 우리도 그 마조가 계셨던 그곳을 직접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약 1000여 명의 신도들이 정부에서 나를 잡아서 가두려면 가두시오 하고는 대거 그쪽으로 아예 허락을 받지 않고 국경선을 넘어서 바로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어선이 100척이 호송을 합니다. 그분들을. 그러니까 양안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불법 이런 그런 처분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이제 교류가 되게 되는데 불교계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불교계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되는데 불교계는 먼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불광산사의 그런 성운 스님이나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지혜가 대단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성운 스님 중심으로 해서 대만의 4대 본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좋은 선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교를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뒤로 이제 그렇게 많은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마침 그때 1989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대륙의 천안문 사태라고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탱크로 그냥 그 민주화 요구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천안문 광장에서. 그래서 서방 세계에 다 돌아서고 외국에서 지원도 못하고 교류가 거의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불교계에서는 종교하고는 정치와는 관련 없이 종교적인 교류로 가면서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걸 받아들이면서도 강택민이 그때 그랬습니다. 강택민 옛날에 대륙의 주석이었잖아요. 당신들 말이야 돕는 척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종교심으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비구니 스님이 불광산사의 비구니 스님이 강택민에게 뭐라고 대답했냐? 주석님께서는 중국을 바꾸려고 하시죠? 저는 저 자신을 바꾸려고 출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치 있으면서도 이런 재치가 한순간에 나온 건 아니겠죠. 깊은 불신과 깊은 수행이 아니면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만에 가서 그 느낀 거는 한 분 한 분의 불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24시간이에요. 주무시는 동안에도 수행을 해서 그 수행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하심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게, 큰 스님들이야 잠깐 뵐 기회가 있거나, 뭐 거의 못 뵙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자들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배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제공덕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이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보시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얼마 보시했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것이야말로 사람들 마음을 녹이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 났을 때도 오히려 재난국보다 먼저 쫓아가는 데가 자제공덕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호락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의 마음을 녹여서 자제공덕회 자제기금회가 소주의 1번으로 거기에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대륙에도 자제공덕회의 그 봉사요원들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분들의 소감들이 자제공덕회 홈페이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대륙의 종교계의 영수와 함께 그 자제공덕회의 유스님인 증엄 스님이 같이 이제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제공덕회의 그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 것들이 여론을 잘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학술 교류를 했는데 1987년도에 미국에서 대륙학자들과 대만학자가 미국에서 하는 불교 학술회의에 만났어요. 근데 온통 마르크스 레닌만 얘기했어요. 근데 반박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만학자들이 반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후에 호주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대륙에서도 저 사람들 만날 만하다 해서 대륙의 유명한 태어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탄신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홍콩에서 본격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중국 불교계에서의 그 변화의 속도가
세 번째쯤 되니까 정말 어느 정도는 순수한 불교 쪽의 얘기를 하려고 그들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 프로젝트, 예를 들면은 한 100권 정도 불경에서 중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그거를 현대문으로 한번 바꿔보자. 3년 프로젝트로 한 100여 명의 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만과 대륙학자들이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언론이나 여론에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그 정말 평등한 관계로, 호혜적인 관계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륙학자들 연구비 지원해서 대만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너희들 우리 거 배워만 가, 이게 아닙니다. 대만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륙에 가서 유학할 사람 있니?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대륙에서 만든 나무아미타불 이런 카세트 테이프도 너무 좋더라. 그래서 대륙에 이제 방문단이 갔을 때 스님부터 위에서부터 하나씩 삽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도 줄줄이 사게 돼요. 이렇게 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살님인지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어떤 보살님은 그 옛날 불교 성지를 혼자서 다니시면서 삼배 일보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잔돈 얼마를, 우리로 말하자면 한 1,000원이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살님이 가는 데는 뒤에 줄줄이 그 유치원, 초등학생 다 쫓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순간에 어떤 너를 종교로 들어오겠다, 이게 아니라 길고 깊은 원력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들으면 정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했습니다라는 그런 생색내지 않고 하는 그 깊은 그 보살심이요, 그 마음이야말로 위에서부터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거랑 밑에서부터 하는 거랑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조금씩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말 그 찬란하게 이제 어떤 완성도 있게 간 것이 98년도에 양안이라고 하면 두 해양 기술기라는 뜻으로, 우리로 말 그 대륙 대만 불학 교육 교류 좌담회 및 박람회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남북의 그 양쪽의 그 학자들이 수십 명이 와서 교류를 하면서 자연히 이분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대륙의 어떤 권위 있는 그런 불교학자와 뒤에 어떤 정치가들도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해빙 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대륙에서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은 많이 배척을 하고 있지만 불교는 아주 엄청나게 밀어주잖아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 덩치만 키우고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불교로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대륙의 불교계의 젊은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 이제 불교계의 손길이 지금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무실의 한 공간을 자기들이 이용을 해서 점심때는 함께 모여서 불경 공부를 하고 함께 수행을 하고, 일요일이 되면 어떤 공간을 빌려가지고 아이들부터 불자가 되도록 하자라는 생각에 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자기들은 수행을 하고 각종 다양한 수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이제 좀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관광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는 조금 더 내밀하게 중국 불교를 우리가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양안 불학교육 교류 자담회에서 뭐냐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우리 한번 서로 토론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포기할 수 있을까 서로 제시합시다면, 아무래도 대륙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엉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자리를 주고, 발표의 자리를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정보들을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륙에서도 빠른 속도로 그것을 흡수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의 경우는 사제를 틀어서 집안을 설득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사제를 틀어 가지고 대륙에도 굉장히 그 정성을 다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작긴 하지만 이때가 바로 그런 양안 그 교류했던 그런 학술회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언론 대륙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많은 그런 관심 받고 유튜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던 행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거듭 다음 세대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해외 도난 문화재를 이제 사업에 성공한 분이 대만 불광산사의 지금 성은 스님이신데 약 1600년 전에 불두를 그냥 돈 벌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미국에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도로 스님 어떡합니까? 제가 공산당에 있는 중국은 무서우니까 대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불광산사에 그대로 봉안을 했어도 됐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륙에 가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돌려주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기왕 그렇게 된 것 그쪽에 안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베푸는 과정에서 그쪽 두 지역이 또 너무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 지역의 공산당 간부들도 내려와서 이것을 이제 서로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의식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그 동네에서 하는 그런 불교 예술가들이라든지 공예가라든지 아니면 전통 그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우리 대만에서 한번 전시회해라. 그래서 3개월 동안 300만이 와서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해빙 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해서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대만의 이제 불광산사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 결론 말씀드리면 북한의 종교 정책 변화 과정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정치 내용만 뉴스를 보고 있지만 종교 정책 변화 과정이 중국 대륙의 종교 정책 변화 추이와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 불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북한은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에서는 이것을 경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더 큰 그런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장기적으로 불교 포교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숙 박사님께서 대만 불교계가 중국 불교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영숙 박사님은 올해 여성 불자 108인에 올해 또 선정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워낙 중국어를 잘 하셔서 우리나라 오대산 월정사에서 국제 행사를 하나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전 박사님께서 워낙 통역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중국의 스님이 중국 본토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칼럼을 써서 오대산이야 중국에 유명해지는 사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국어를 조은수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대만 불교의 성공이 대만 불교의 성경에 안주하지 않고 대만 불교가 대륙 불교를 또 부흥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을 외면할 때 그때 대만 불교는 중국 불교를 지원했고 그런 것으로부터 신뢰가 쌓여서 오늘 대륙 불교의 부흥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온 세상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을 외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때 한국 불교가 북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또 맥락으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상인 프렘 소은사뭇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국의 성공적인 포교 사례 부타다사 인디판노 아카이브에 대한 주제를요 황순일 교수님의 통역으로 우리 통역 없어도 다 들으시겠지만 친절을 베풀어서 황순일 교수님의 통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Okay. Good morning, distinguished guests, an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the director and Venerable Ji Hong and Ajahn and Professor Sunil, who invite me to this very honored event.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불광법회 해주 스님이신 지용 스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This is one of the small projects that I'm start doing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then I'm going to participate some of the new. It's not a new one. It's open about a couple of years. 이게 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그 도심지의 불교 포교 운동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본인도 이 프로젝트에 같이 협력해서 일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Actually, when we talk about Thai Buddhism, we are thinking about the Buddhism that people praying for getting something from the Buddha. So we see the Buddha as a sacred object to praying for gaining some fortune or some object. 일반적으로 태국 불교에서 신자들이 불상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뭔가 불상에서 뭔가 공덕을 얻기 위해서 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However, one of the very famous monk in the century is Buddhadasa Bhikkhu. He's adapt the Mahayana Buddhism and Theravada Buddhism together, and then teaching Buddhism as a philosophy. So the more people, more young generation who want to practice or want to understand Buddhism as a philosophy is more founding to him and believe in his teaching. 그래서 태국 불교가 일반적으로 조금 기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조금 다른 전통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 부타다사 스님인데 남방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태국에서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전통적인 남방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승 불교를 남방 불교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조금 유명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불교를 기복 신앙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일반 신자들이 불교를 알았을 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개발하신 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After he passed away on 1993, his original temple, which is located on the southern part of Thailand, has been affected by the humidity and the bad weather. So the object that he already teaching from his life, during his life, is affected and has a damage. 1993년에 부타다사 스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그 절이 태국 남부 지역에 있는데, 태국 남부 지역은 그 열대 우림 지역이라 너무 그 습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부타다사 스님들의 유물들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타다사 스님들의 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So a lot of his disciples and the follower decide to move all the archive or all the objects, which is include the videotape and moving picture or everything, the books, everything is of his belonging to Bangkok to restore in a good condition. 그래서 이 부타다사 스님이 쓰신 글이라든지 사용했던 물건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제대로 이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방콕으로 옮기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So the Buddhadasa in the Panjo archive project is started, and they has been support by the royal patronage and the government and the Bangkok metropolitan to give a small space on the northern part of the Vachara Benja That Park, which is the park, the Chatuchak Park, which is in the very center of the Bangkok. You will see that they are situated really near to the large department store, which is called Sentan, and the very big hotel like Senta Grand Plaza. 그래서 이 왕가에서 후원을 하고 태국 방콕 시청에서 땅을 줬는데, 땅을 어디 줬는가 하면 그 짝두짝이라고요. 일요일 날 엄청 큰 오픈 마켓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방콕에 짝두짝 마켓과 산탄 월드라는 아주 큰 백화점 사이에 아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아주 넓은 공간을 이 부타다사 스님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So the center have three objectives. The first one is to be the Dharma learning, which is they call a spiritual fitness, and the entertainment center to help the people to attain Nibbana. Nibbana in this meaning is just like Nibbana in every breath, like in the Mahayana Buddhism understanding. 그래서 이 아카이브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And then the second one is to preserve the work of of Buddhadasa into a good condition. 그 두 번째는 부다다사 스님의 유물들을 제대로 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 디지털로 인풋하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The third one is to extend his teaching to the new generation and to the young generation in various activity.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이 부다다사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현대화해가지고 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걸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업을 하는 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So I think there are from my research, I think there are 4 factors that making Buddhadasa Interpanjo Archive really successfully operated. 그래서 이 센터가 성공하는데 우리 프레임 교수님 보기에는 4가지의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First thing is the Buddhadasa himself. He is the famous monk. So they have many disciples, and there are also many education sector who's starting about his life, his work. So he is one of the very famous monk in Thailand. 첫 번째 요인은 부다다사 스님 자체인데 이 스님 자체가 태국에서 워낙 유명했고 태국에서 불교 교육에 앞장서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이 이 센터가 성공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The second one is the center itself. The center has a design which are the contemporary designs of the center. So it's easy to people to get there and people to spend the day inside the archive, and then they don't feel that they like going into the temple or they are going into some kind of sacred place. So it's some kind of the place to recreate or refuel their life during the daytime, during the weekend.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이 부다다사 아카이브 건물 자체인데 보통 태국에서 절을 만들면 아주 그 전통적인 사찰로 만들어서 이거를 보존할 수도 있었지만 아주 현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다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두 번째의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 this is just some small comment from their page on Facebook. Right? I think this one is better because it's English. This is the peaceful place in the heart of Bangkok. Whenever I suffer, I come to this place and this leads me get better. Just walk around and can touch the peace.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 부다다사 아카이브를 방문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가 남겨놓은 코멘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콕의 이 복잡한 이 방콕에서 나에게 평화로움을 주는 공간이 이 부다다사 아카이브고 언제든지 부다다사 아카이브에 올 때마다 자기는 뭔가 이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평안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e third factor is that the staff there are all of the staff is volunteer, so they don't get paid. They have only they have only few staff who run the place, like they run only the administrative work, but all the activities are run by volunteer.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데 월급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은 몇 사람 안 되고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So in the picture you can se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bring the food to give it away when they have an activity, and then also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being a guide to the new one who coming and trying to learn new things in the center. 지금 사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또 이 오르가나이저가 돼가지고 액티비티를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 자원봉사 중심으로 모든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d the third one is the activity. The activity they have adapted the teaching style of Buddhadasa in the old time, which is he used music, he used movie, and he used the other new trend, new media technology to teach.
and then they continue teaching that way.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인데 부다다사 스님은 법문을 할 때 그냥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를 같이 보면서 불교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잡지라든지 아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불교를 가르치는, 그래서 뭐 우리 담마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그런 그 활동을 하던 선구자였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here are also, for example, some activity on the upper left. Yeah, you can see that this is the Dhamma talk after watching the movie. So they show the modern movie, and then after that they have some kind of the people who leading the talk, and also the monk coming to say which is the Dhamma which is inside the movie, and then how to get to know the movie deeply by understanding the Dhamma. 이 상단 좌측에 그 빨간 옷 입은 스님들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먼저 영화를 조금 본 다음에 그 사회자가 이 영화에 이런 불교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면 옆에 앉아 있는 스님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들과 일반 신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On the upper right. On the upper right, this is activity is like giving alms to the monk. Yes. Normally, when you are in the metropolitan city, you are waking late in the weekend, and then you don't have a chance to giving alms at the temple. So they invite a monk here, and then the participant can giving the alms. So. 보통 이제 태국의 시골 지역에 가면 새벽 5시에 길에 나가면 스님들이 일렬로 쫙 늘어서서 탁발을 받는데 방콕 시내에는 사람들이 워낙 바쁘고 그 장소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잘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방콕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센터에서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낮 시간 동안 보통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공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단체로 공양하는 장면이 이쪽 상단 우측입니다. Below the two picture below is a traditional practice, which is there's chanting. They have a morning chanting, and then listening to the priest, to the monk teaching the Dhamma down below.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장면은 보통 태국절에 가면 하는 건데 이쪽 좌측에 있는 거는 함께 경전을 합송하는 장면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스님이 법문하는 장면인데. 사실 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쉽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we can see that there is a mixture of the traditional teaching, which is monk teaching orally, and then the modern technique to bring the people here, and then they use the same space to operate the things. 근데 동일한 공간에서 아주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롭게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Next one is Instagram. This is a new invention of the staff. They have many staff who understand the technology, so they invent the application that you can use the quotation from the Buddha Dasa and other monk to post on Instagram.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보통 우리 인스타그램이라고 사진 찍어가 이제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 사진을 요 프로그램 안에 잡아야면 부타다사 스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거기 적혀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이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어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젊은 세대들도 불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d we can also use our picture to post, and then they have a quotation here. The two picture on the right hand side is my picture, my own picture. 지금 세 번째 사진이 자기 사진인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뭐 이렇게 부다다사 스님의 이야기라든지 이게 차곡차곡 들어가서 인스타에서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명한 스님의 말씀이 함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And then they are also doing the same activity outside the archive, which is when they have special occasion where monthly they're going to do their activity outside the archive. This is Lumpini Park, which is another park.
근데 이제 이 센터가 단순히 센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태국 방콕에 있는 많은 다른 장소들에 직접 나가가지고 하는 거를 아주 다양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데, 지금 있는 건 룸핀이라고. 룸핀이는 짝뚝짝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태국의 방콕의 반대편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도 직접 이분들이 가서 유사한 활동을 해서 불교 포교와 전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o this is my conclusion. And this is my conclusion. Buddhadasa Indipano Archive Center might not be the best of its kind in spread out of the teaching Dharma for liberation as in a strong sense. However, it cannot deny that Buddhadasa Indipano Archive is successful in bringing Dharma to people. The combination of famous and practiced teaching of Buddhadasa and the concept of Dharma of everyday life in the balanced portion are easy for people who live under the metropolitan condition, peaceful and calmness in their mind. 부다다사 인다반노 아카이브가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진 불교 포교의 장소로서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이곳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다다사 스님의 유명하고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들과 그 다음에 이 센터에서 지금 현재 가르침과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불교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개 사이에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센터가 방콕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 때 이분들에게 평화롭고 아주 그 고요한 마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포교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태국에서 방콕에서, 방콕하면 방에 꼭 박혀 계셔야 되는데 이 추운 날 여름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예, 그렇지만 전법의 열기로 추위를 극복하시고 좋은 발표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그 인디파노 아카이브가 사실은 그 부다다사 스님과 광덕 스님 이렇게 비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디파노 아카이브하고 불광사가 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건대 고성이었고, 또 위치도 호숫가에, 또 거기도 호숫가고 여기도 우리 석촌 호숫가고, 그리고 이게 전법에 초점을 두고 모던하게 접근해 간다는 측면도 대단히 이게 그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인디파노 그 아카이브하고 불광연구원하고 이렇게 좀 교류해서 이렇게 좋은 그 사례들을 더 배우고 불광사에 나갈 길을 또 고민하는 이런 또 시간을 계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그 이 사찰에서 진행하는 그 법회 진행 방식이 하나의 그 모토가 담마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요즘에 뭐 그 에듀테인먼트 그러잖아요. 교육도 재미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전법도 재미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그 영화를 주제로 이렇게 법문 토론하고, 또 잡지나 신문을 갖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공간도 오픈해서 이런 그 방식을 보면 우리의 불사가 사찰, 산중, 전통문화 이런 것과 계속 접목만 되거든요. 그래야 국가 예산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 인디파노 아카이브는 도심, 현대, 젊은이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접목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또 이렇게 그 젊은이들의 그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문화와 접목해서 전법할 수 있는 이런 매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불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유용한 지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셔서 좋은 발표해 주시고 또 통역을 잘 해주신 황순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6회 전법학술상의 이 수상 논문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법이라고 하는 원대한 그 원력을 다시 다지고, 그리고 그 불교가 통일을 또 주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빛이 되는 그런 그 꿈을 꾸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그 연구 주제로 끝나지 않고 내년엔 더 좋은 또 주제로
제7회 전북 박술상에서 만나 뵐 것을 기약드리면서요. 오늘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신 세 분 학자들께 큰 박수로 제6회 전북 박술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